자, 오늘 배우실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는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래할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원격 진료라든지요. 아, 예, 방금 또 학생분들 들어오셨네요. 네, 장재영 학생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는요. 정말 이제 인공지능 의사를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접해볼 일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같은 경우 또 충북대병원 이런 병원들에서 지금 인공지능 의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공지능 의사들은 어떤 치료를 권고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영상 이미지 사진에서 어떤 뭐 부러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종양 같은 걸 찾아주는 그런 질병을 진단하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코드로도 잡혀 있고요. 비급여로. 또 놀랄 만한 거는 백병원도 지금 서울 백병원 같은 경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닥터 앤서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릴 것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딥러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기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 이 저기 뭐냐 그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아, 그 전에 한 가지 좀 저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수업 교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는데, 제가 수업 교재를 참고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순수하게 제가 만든 강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도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어떤 교수님들도 사용하지 않는 오리지널 저한테 지금 저작권이 있는 제가 만든 강의 자료예요. 그래서 특별히 참고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책이. 제가 책을 지금 뭐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저의 아이템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약간 인문학적인 수업처럼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처음 배웠던 기술은 자연어 처리였고요. 돌이켜 보면 자연어 처리는 인간과 AI가 어떻게 상호작용, 소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고요. 또 다시 두 번째 기술은 딥러닝,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우리가 사과라는 그림을 본다면, 자, 이게 사과고 오렌지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인공지능이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사과인지를, 예, 강민성 학생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자, 이게 어느 게 사과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런 덴트라이트라고 하는 뭐죠, 이게 수상돌기, 네, 수상돌기에서 각각 하나씩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사과는 빨간색이고 오렌지는 노란색인데,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하면 이건 빨간색이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안테나에서는 이건 뭐 이렇게 둥근 모양이야라고 인식하고요. 세 번째 안테나인 여기서는 이거는 예를 들면 뭐 향긋한 향기가 나, 이런 이제 정보들을 모아서 이 핵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통합합니다. 아, 그래서 빨갛고 둥글고 작은 주먹만한 크기의 향긋한 냄새가 나는 이거는 사과야라고, 예, 결론을 내려서 전달을 하죠, 정보를. 자, 이게 똑같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자, 이걸 수학식으로 만든 게, 자, 인간의 뇌를 따라하는 신경망을 수학식으로 만든 게 바로 지금 보시는, 네, 이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수상돌기 하는 역할처럼요. 자, 김지훈 학생 반갑고요. 자, 이게 중간에 죄송해요. 제가 좀 다른 말 한마디 하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저기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버퍼링이 걸렸다고 판단하고 이게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뭐 가끔씩 수업 듣다가 이렇게, 네, 이런 거 한 번씩 아니면 이렇게 춤을 한번 치신다든지요. 네,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Z를 누르셔서 이렇게, 예, 그렇죠. 뭐 제가 수업 방해한다고 생각 안 할 테니까요. 안 그러면 갑자기 튕겨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게더타운에서 여러분들이, 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춤 한번 추시면, 예, 작동하는 걸로 아마 이해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자, 아까처럼 여기 입력이라고 하는 X층에, X라는 건 입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란 주먹만한 크기, 향긋한 냄새, 뭐 이런 걸 다 여기서 더해서 시그마는 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과야라고, 네, 이 수식
함수로 만든 것이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중에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뇌를 따라한 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자,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거였습니다. 네, 줄여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중요한 거 복습해 보면요. 우리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아마 디자인 관련된 친구들은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다양한 우리가 이 사람은 눈이 있지만 이 저기 AI는 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간도 요 망막에 원추세포라는 놈이 있어서 이 원추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자, 여기 S 원추세포, M 원추세포, L 원추세포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거는 자, 원추세포는요. 파란색, M 원추세포는요. 초록색, L 원추세포는 빨간색, 즉 RGB의 세 가지 색깔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간의 시각적인 요 현상을 그대로 모방한 게 역시 지금 또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우리 컨버런스 뉴럴 네트워크 합성곱 제고신경망이에요. CNN이라 부르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자, 이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서 디자인 친구들을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가 RGB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는 R, Red, G, Green, 예, B는 블루잖아요. 이 세 가지 색깔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색깔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결국은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레이저 카트리지를 쓰는데요. 레이저 프린터 보시면 모든 색깔을 다 넣는 게 아니라 토너는 예, 한 네 가지 정도 색깔이잖아요. 이 네 가지 색깔로 네, 뭐 천만 가지의 색깔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냐? 자, 인간의 요 시각적인 거를 모방해서 세 가지 색깔, RGB 세 가지 색깔의 필터링을 넣어서 다양한 색깔을 인식하는 것이 예, 시각적인 딥러닝, 즉 CNN의 핵심 기술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이 CNN이라고 부르는 합성곱 제곱 신경망인데요. 제가 지금 손을 좀 다쳐서 이게 빠르게 칠 수는 없는데 제가 한글로 쳐드릴게요. 합성곱 제곱 신경망.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 치시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AI의 가장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결국은 뭐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몸에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상 이미지로 빠르게 진단하는 그런 의료 인공지능의 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네, AI는 하드웨어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AI가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봇공 하시는 분들은 AI는 하드웨어,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에도 탑재 가능하고 AI 아니 그 하드웨어, 즉 로봇에도 탑재 가능한 이런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시는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 그 다음에 CNN이라는 요 합성곱 제고 신경망이라는 요 기술, 요 자체가 AI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면 예, 그 예를 들면 뭐 질병을 진단하는 AI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드웨어, 로봇에 탑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뭐 드론이라든지 또는 오늘 배우실 무기 같은 거에 탑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하드웨어잖아요. 로봇. 사람 대신에 로봇이 싸워주는 거죠. 근데 싸워주려면 목표물을 우리가 정밀하게 타격해야 되니까 눈이 필요하잖아요. 자, 이 눈에 CNN을 달아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AI라고 하는 기술을 지칭하고요. 이 CNN이라는 기술은 자,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다. 예, 근데 간혹 이제 컴퓨터 공학 쪽 전공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처럼 설명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에 탑재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필터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은 미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미분 혹시 제 그 동영상 수업 들으신 저 열심히 보고 계시죠? 자, 보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쉽지만 미분은 뭐냐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예시를 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설사가 났어요. 설사가 났는데 전날 먹었던 음식이 예를 들면 뭐 빵 5개, 우유 4잔, 그 다음에 계란 3개 먹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일 많이 먹은 게 빵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설사가 난 이유는 제일 많이 먹은 빵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자, 이때 미분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면요. 자, 하나씩 줄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빵을 5개에서 4개로 줄였을 때 제가 설사하는 횟수, 그 다음에 우유를 4잔에서 3잔으로 줄였을 때 제가 설사가 가능한 횟수, 그 다음에 계란을 제가 만약 3개에서 2개로 줄였을 때 제가 설사를 할 횟수, 이것들을 계산하는 게 미분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제가 만약에 계란을 3개에서 2개로 줄여봤더니, 수학적으로 줄여봤더니 설사를 6번 했는데 3번으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범위는 계란인 거죠. 즉 빵도 아니고 우유도 아니고 계란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계란의 미묘한 변화가 결국 전체 값의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자, 이게 미분입니다. 이걸 수학식으로 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한 건데, 자, 결국 이 미분 필터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화소, 즉 우리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카메라 뭐 1억 화소, 뭐 천만, 뭐 8천만 화소 이런 지금 카메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아주 자잘한 정밀한 그 픽셀에서 우리가 특정 부분의 농도를 크게 확대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RGB 필터를 하는 것처럼요. 제가 만약에 제 사진에서 붉은색을 강조하고 싶으면 레드 필터를 씌울 거예요. 아마 이 사진학과라든지 뭐 아니면 미디어학과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는 예를 들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요 지금 세로 모양의 요 지금 음영을 제가 필터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영 쪽을 강조해서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이라고 하는 요 모양을 더 확대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강조해서. 자, 그때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1이라는 모양을 보지만 AI는 그렇게 보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I는 어떻게 보느냐?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 형태로밖에 못 봅니다. AI는 눈이 없기 때문에 사물을 숫자로 인식해요. 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매트릭스로 인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트릭스는 어렵지 않고요. 자, 이 한 줄 한 줄이 벡터인데 벡터가 모이면 행렬, 즉 매트리스가 됩니다. 자,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숫자 1이라는 형태는, 자, 이 AI의 눈에는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숫자가 높은 이 부분을 인식하는 거죠. 가장 진하니까요. 자, 그런데 얘를 더 확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요 필터링, 그러니까 원본 사진에다가 여러분들 이런 렌즈를 뒤집어 씌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렌즈는 지금 보시면 특이한 게, 자, 0, 0, 0, 0, 0, 0 가운데만 1로 돼 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어떤 숫자든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필터링, 즉 얘를 뒤집어 씌워주면, 자, 얘가 여기 있는 게 하나씩 다 곱해져서, 즉 이처럼 곱해져서 0이 되면 0이 되죠. 그리고 역시 제일 마지막 이 열도 보시면 0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1이니까 숫자가 변함이 없죠. 자, 그러면 이 값하고 AI가 봤을 때 요 값하고 요 값은 동일한 거예요. 자, 하지만 요 선은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가 AI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AI한테 요 제일 중요한 요 하나의 직선이거든요. 지금 AI 눈에는 요 1처럼 보일 거예요, 아마. 1처럼 보이는 요 직선은, 외에 0은 사실은 노이즈, 불필요한 배경 같은 거죠. 이 불필요한 배경을 필터링을 통해서 없앤 겁니다. 자, 그러니까 AI는 이 1이라는 이 선을 훨씬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게 바로 CNN의 핵심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근데 실제 원본 크기는 필터링하고 항상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본 데이터가 만약에 필터링보다 더 크다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4번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얘를 뒤집어 씌워주면 처음에 이렇게 씌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칸 당겨서 이렇게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한 칸 또 아래로 내려오면 이 빨간색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얘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면 이 보라색처럼 되죠. 결국 4번 움직이면 이 원본 데이터를 다 커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이런 필터를 씌운다면, 자, 요 값을 다 곱해줘서, 자, 지금 이 첫 번째 요 필터링은 16이라는 값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압축을 우리가 패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압축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풀링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요 지금 요거를 또 압축한 게 요 17이고요. 또 이 값을 하나의 값으로 압축하면 18이 되고요. 자, 얘를 이 계산식에 따라서 다 압축하면 1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칸으로 예, 압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왜 이미지 같은 거 그 용량이 크면 여러분들 알집으로 압축하잖아요. 자, 그 압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큰 이미지를 여러 장 갖고 있는 것보다 압축된 파일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네, 효율적이잖아요. 자, 그렇게 압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압축하기 전에 지금 필터링을 다양하게 씌우면 이렇게 예를 들면 주변부를 이렇게 비워줄 수도 있고요. 자, 이미지 노이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개냐 고양이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수풀 사진이 있으면 우리는 그 수풀 사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걔네들을 날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때 이런 필터링을 씁니다. 자,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제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AI 전문가로 만들어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를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을 들은 분들하고 안 들은 분들하고 AI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이 수업에. 자,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자, 너무 좋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원본 이미지가 어떻게 됐나요? 예, 압축돼 버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본 픽셀이 뭐 100만 픽셀이면 예, 훨씬 더 줄어들어서 50만 픽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막고자 제로 패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 패딩은 뭐냐 하면 자, 원본 데이터 위에 가상에 우리가 0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0은 사실은 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원본 데이터 외에 옆에 약간 배경을 좀 확대했다? 노이즈 없는 배경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더 이거보다 더 작은 자, 이거 3x3라고 합니다. 가로 3칸, 세로 3칸. 자, 그럼 총 9칸이죠. 이 필터링을 뒤집어 씌우면 아까처럼 이 크기가 4칸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 하나, 둘, 셋, 넷, 4번 움직일 수 있겠죠. 얘네들이 주변부에 채워줌으로 해서. 그래서 원본 데이터랑 똑같은 크기가 됩니다. 압축이. 네, 그럴 때 쓰는 게 제로 패딩이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을 다시 복습을 해드리면 제일 마지막 단계는 플래턴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평활화라고 해요. 평활화? 네, 평활화가 맞을 겁니다. 자, 플래턴은 뭐냐 하면 자, 지금 2차원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2차원이 뭔지 아시죠? 이제 차원이라는 거는 축의 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축에는 x축. 자, x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괄호를 그냥 x라고 그래요. x축. 자, 세로는 네, 맞아요. y축이겠죠. 자, 그럼 축이 몇 개 있습니까? x 하나, y 하나 있죠? 자, 그러니까 2차원입니다. 이거는. 자, 2차원이니까 네, 2차원 이제 이런 걸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매트릭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차원이 하나, 둘, 두 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숫자 7이에요. 숫자 7인데 숫자 7을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7 이렇게 획을 보지만 AI는 숫자로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는 요 7이라는 숫자 형태랑 지금 AI가 보는 예, AI는 음영은 보지 못해요. 1하고 0의 관계로 이렇게 숫자로 지금 보게 되는데 문제는 AI는 2차원의 이 형태를 이해하는 걸 또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1차원의 형태 자, 1차원의 이런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걸 벡터라고 합니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벡터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숫자의 나열이에요. 자, 이런 형태로 얘를 똑같이 1차원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요 진하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자, 왜 이렇게 바꿔주냐면 컴퓨터랑 AI는 이게 편하거든요. 자, 1차원 형태로 보는 게 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어렵죠. 근데 AI는 이렇게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인간의 뇌랑 시각 처리 과정이랑 이 딥러닝의 특히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의 과정이 동일한데 보시면 자, 이게 어떻게 알파벳 B로 인식하냐면 자, 이렇게 제가 뭐 손으로 B라고 쳤어요. 그렸어요. 썼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하나하나 입력층에서 필터링을 해서 자, 첫 번째 필터링에서는 요 대각선을 보고요. 두 번째 필터링에서는 요 일자로 내려오는 걸 보고요. 세 번째 필터링에서는 요 이 가로를 보고요. 네 번째는 또 이쪽 대각선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특징을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얘는 A보다는 B에 더 가까워. 예,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해서 B 쪽으로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B야, B에 가까워라고 딥러닝은 예, 이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B로 출력을 하게 되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은. 자, 요런 필터링이 지금 보셨던 아까 요거예요. 지금 요거는 일자, 그러니까 이 세로로 1로 이렇게 한 필터링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두 번째 필터링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 전체 이미지를. 자, 좋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 그러면 AI가 보는 게 정말 완벽하냐? AI가 만능이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은 교양 수업이니까요. 자, AI가 이렇게 정밀한 기술, 즉 특히 시각적으로 보는 기술은 좋아. 이 이름도 어렵지만 CNN, 합성곡 신경망이라고 하는 뭔가 어려운 이 기술을 쓰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완벽하냐는 거죠. 이게 정말 완벽했으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플로리다의 테슬라 추돌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AI는 자, 똑같이 이렇게 시각적인 처리 기능을 가졌는데 그때 흰색 트레일러, 즉 흰색 트럭을 구름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끔찍한 사고가 났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자, 인간이 운전했더라면 흰색 트레일러를 구름으로 아무도 인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인간이 사물을 보는 시각 인지 처리 과정하고 AI가 보는 인지 처리 과정이 좀 다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자, 그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은요, 맥락적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맥락이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환경. 예. 자,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환경. 자,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환경은 주변에 우리가 상황에서 단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어, 좀 제가 웬만큼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소통을 해봤는데 그래도 소통을 좀 최근에 많이 안 해보셨던 어, 우리 저기 배재민 학생도 최근에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자, 배재민 학생 혹시 마이크 있으시면 마이크 쓰셔도 되고요. 없으면 채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 그림을 5초만 딱 보시고요. 뭐 이상한 거 없나요? 마이크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뭔가 이상 없습니까? 이상한 거 발견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면 여기 메시지 창으로 치셔도 돼요. 아, 네, 괜찮아요. 네. 뭐 울진 마세요. 뭐 제가 이렇게 뭐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지목한 게 여러분들한테 뭘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고속버스 그렇죠. 자, 배재민 학생 보자마자 이거 고속버스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혹시 시각적으로 한 2, 3초 만에? 그래요? 그러면 배재민 학생은 AI에 가깝습니다. 네, AI로 제가 임명해 드릴게요. 자, 농담이고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보시면 터미널, 버스, 장거리, 대중교통. 자, 이런 식의 단어가 나열되어 있고, 옆에 고속버스가 아니라 고고속수라고 적어놔도 전혀 이질감 없이 사람들은 이거 고속버스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 이 하나하나의 어떤 글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환경에서 이 단어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AI보다 빨라요, 처리하는 과정이. 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 다른 분한테 물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공간적 맥락의 예인데요. 우리는 인간은요, 공간이라고 하는 이 특성에서 힌트를 얻어서 또 추정합니다. 우리 좀 그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학과가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또 이렇게 자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제가 이 멀티미디어 학과 학생분이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자, 혹시 뭐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 채팅으로 하시고, 안 되시면 뭐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자, 윤희정 학생 혹시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 있으시면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예, 채팅으로 치셔도 됩니다. 자, 혹시 윤희정 학생이 보시기에 자, 위에 요거는 뭘로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동글동글 두 개 합쳐져 있는 거. 채팅으로 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화살표로 가리키는 자, 이거는 뭘로 보이시나요? 네, 이 접속이 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른 분에게 좀 여쭤볼게요. 예,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자, 다른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 하의진 학생은 혹시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있으시면 마이크로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예, 채팅으로 치셔도 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얘랑 밑에 보이는 얘랑 각각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채팅으로 치셔도 돼요. 만약에 마이크 없으시면.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좋아요. 위에 보이는 건 구름 같고 네, 맞습니다. 밑에 보이는 게 연못 같아요. 맞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물어본 건 아니죠. 자, 근데 아직 하이진 학생 아직 끊지 마시고요. 자, 네네. 하이진 학생 생각하시기에 자, 근데 지금 사실은 엄연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위에 있는 요 모양하고 아래에 있는 모양은 크기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 대표 하이진 학생은 위에 있는 거는 구름으로 인식하셨고 밑에 있는 거는 동일한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연못으로 서로 다르게 인식을 했단 말이죠. 자, 이건 네. 왜 구름으로 인식하셨고 이건 왜 연못으로 인식하셨습니까? 인간 대표로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구름은 하늘에 해 옆에 있고 연못은 땅에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우리 인간 대표 하이진 학생 아주 정확하게 잘 맞추셨어요. 자, 근데 AI는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왜냐하면 요 모양하고 지금 동일하잖아요. 동일한데 하나는 지금 예,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자, 공간적 맥락. 해 옆에 있으니까 구름으로 보셨고 인간들은 이거 구분하는데 1초도 안 걸리거든요. 자, 여기 집이랑 나무 밑에 있으니까 얘는 연못이다라고 우리는 이런 단서를 얻어서 하는데 AI는 아까 보셨던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로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감별해서 얘는 구름이고 얘는 연못이라는 걸 학습해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지만 우리는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쉽게 파악을 하죠. 자,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이건 제가 질문 드리진 않을게요. 자, 주관적 윤곽도 우리는 인간은 쉽게 파악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모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맞추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꽃입니다. 예, 맛있는 닭꼬치잖아요. 네. 자, 그런데 AI는 만약 아까처럼 그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로 이거를 판단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이 지금 안 보이는 이 윤곽이 뭔지를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시면 자, 인간은요. 시간적인 단서를 또 이용해요. 자, 이 맥락은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인지심리학자인 피처라는 사람이 시행했던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 시간적인 맥락에 따라서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인간은 이건 남자 얼굴이었는데 한 3번이나 4번부터는 여자로 바뀌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AI가 만약에 이걸 처리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1번 그림 학습하고 2번 그림 학습해서 왜 갑자기 3번, 4번에서 다른 그림으로 바뀌었는지를 학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시간적 흐름의 맥락을 금방 파악을 하죠. 자,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또 인간은 시각뿐만 아니라요. 청각적인 맥락도 뛰어납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오실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음파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오늘 내가 요리를 했는데 후라이팬이 새까맣게 탔어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거는 새까맣게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새까맣게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맥락상 새까맣게 탔다로 들어요. 네. 그걸 듣고 좀 발음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예 이해를 못하진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인간은 종합하자면 어떠한 맥락, 즉 주변 환경에서 단서를 얻어서요. 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AI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다뤘던 그 끔찍한 플로리다의 고속도로 그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사고는 결국 AI는 아직까지는 맥락적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사실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저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봐서, 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래도 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저한테 있어서 이 인제대학교 학생들은 뭐 굉장히 이미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잘 참여하는구나. 메타버스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 학생들은 그래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제 기대가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자, 오늘 제가 토론을 하나 할 건데, 자, 일단 조는 제가 조금 이따 짜드릴게요. 자, 토론 주제는 뭐냐 하면, 이 토론을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좀 미루고요. 예, 그 수업을 마저 밑에 거를 다 하고 중간고사니까요. 중간고사 앞두고 있으니까 이 토론은 제일 마지막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들 조별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후반부의 내용은 자, 의료 인공지능에서 꼭 필요한 문제, 설명 가능성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토론으로 좀 미뤄두고요. 두 번째 문제인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가능성이란 건 뭐냐면요. 자, 이 인공지능이 찾은 답에 대해서 때로는 설명이란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모든 분야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특정 어떤 분야에서는 설명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의료 분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AI는 현재 기술로는요. 현재 범용되는 기술로는 아까 보셨던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예를 들면 합성곡 신경망이라면 자, 이 합성곡 신경망은 이미지를 빠르게 감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결국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넣어서 새로운 사진을 하나 딱 갖다 놨을 때 이 사진을 보고 얘는 고양이야 라고 답을 주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공 신경망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밑에 뭘 제시하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얘는 고양이야. 93%의 확률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93%의 확률이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이구나라고 우린 결론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자, AI가 얘를 왜 고양이라고 인식했냐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은 AI가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딥러닝은 정확도는 높지만요. 이걸 우리는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블랙박스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중간 과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우리가 용어예요. 자, 결국 답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의료에서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여기 빈선재 그이 도우미 선생님한테 대학원 선생님한테 제가 만약에 당신의 일주일 후에 암에 걸릴 확률이 8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빈선재 선생님이 그 말 듣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왜 암에 걸리는지 암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는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뭘, 뭘 어떤 도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낙인을 찍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치료받을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뼈가 부러졌으면 당신 뼈가 부러졌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뼈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단받으러 가는 건 아니죠 적어도. 자, 그러니까 왜라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의료에서는. 이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분야. 자, 금융도 예를 들면 이런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뭐 파산 예측 모델 이런 걸 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파산해버리면 금융권에서 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단순히 A라는 사람이 파산할 위험이 86%입니다. 이렇게 AI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없으면 왜 이 사람이 파산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금융권이 그걸 빨리 판단해서 이 사람이 돈을 회수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답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근데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설명 가능성이 필요 없는 분야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불량품을 빠르게 선별하는 그런 작업들. 이런 데도 AI가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쿠팡의 물류센터. 자,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불량품을 선별하는 AI를 우리가 개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는 빠르게 지금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빠르게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불량품을 선별했습니다. 이때 이 불량품이 왜 불량품인지 어디서부터 불량이 생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왜냐하면 일단 불량품을 빠르게 선별해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빨리 배송을 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개발 단계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왜 불량품인지를 그, 그 물류센터에서 설명하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예, 물류센터에서는 자 정확한 주소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설명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빠르게 불량품을 선별하는 정확도가 중요한 거죠. 네, 의료 같은 경우는 정확도 외에 설명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 그 뭐죠? explanation, explainable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XAI라고 우리가 말 지칭합니다. 용어로. 그래서 XAI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의 약자다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똑같아요. 처리 과정은 똑같은데, 자, 뭐가 다르냐? 앞서 보셨던 일반적인 AI는, 자, 이거는 고양이야. 93%의 확률로 고양이야라고 그쳤지만, 자, 이 지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인 XAI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는 고양인데 93% 확률로 고양인데 왜 고양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얼굴이 넙대대하고 꼬리가 푹신푹신해서 얘는 개가 아니고 고양이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즉 이런 결론 과정을 AI가 우리가 답을 도출한 과정을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예를 들면 의료 현장에서는 사람 의사가 인간 의사가 AI가 도출된 이 과정을 알 수가 있어야 이거를 참고 자료로 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설명 가능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다시 앞서 이제 했던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딥러닝 앞서 보셨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자, 이런 뭐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CNN 같은 딥러닝은 뭐가 문제가 있냐? 정확도는 되게 높은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블랙박스, 중간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거듭 반복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플로리다의 고속도로 테슬라 고속도로 사건도 결국은 이 딥러닝이 어떻게 이걸 구름으로 인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끔찍하게 난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우리가 XAI라고 불리고요. 자, Explainable AI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해석 가능한 모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자, 같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앞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기존 인공지능은 이 그림은 95%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얘는 털과 수염이 존재하고 야, 귀가 이런 모양이니까 얘는 95%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밑에 거는 우리 인간이 보더라도 얘가 왜 인공지능이 왜 얘를 고양이로 판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약간의 이런 설명 가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사진이 있을 때 이건 저의 모습인데요. 지금 제 연구실을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자, 인공지능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사물 중에서 저는 사람이고 89% 확률로 저는 펄슨 사람이고요. 자, 뒤에 있는 건 소파고 자, 뒤에 쌓여 있는 거 이건 책이고 네, 확률도 정확하네요. 다만 지금 요 액자는 TV라고 지금 잘못 오류가 있죠. 정말 TV처럼 생겼거든요. 이 액자가.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좀 어려운 건데 유넷이라고 해서요. 요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겐이나 유넷을 응용하면 약간의 그 사진에서는 설명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보신 익숙한 우리 그 인제대학교
제가 좀 손이 불편해서요. 아이고. 네. 지금 인제대학교 역사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이 기술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요 도로에서 좌측에 지금 모여 있는 요것은 다 바이시클이다. 즉 자전거다라는 걸 확률도 제시해 주고 있고요. 이 도로에서 지나가는 바로 옆에 바퀴가 달려 있지만 다른 모양은 자동차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구분해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속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예, 사람이다, 펄슨이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우리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뒤에 있는 요것들도 저 멀리 있는 것도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구나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죠. 자, 심지어 놀랄 만한 것은 네, 이건 저고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요 버스도 보시면 이게 버스인데 지금 버스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타는 예, 옆에 있는 이거는 펄슨이구나. 아이고. 예,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제 연구실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책상 같아 보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맥락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상 위에 컴퓨터도 있고 책도 있으니까요. 근데 책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AI가 이게 지금 분명히 노트북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하니까 책상 같아 보이는데 어 계속 봤더니 뭐가 좀 책이 많은 겁니다. 배경에. 그러니까 아니면 혹시 도서관인가요? 도서관일까요? 라고 지금 답변을 달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전부 맥락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정확하게 사물을 우리가 탐지해서 이것을 지금 의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역시 저고요. 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참이라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이런 뭐 코딩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우리가 저기 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칩니다. 이렇게 치면 자 이거는 지금 왜 이걸 3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건데요. 이건 좀 과적합이 좀 일어났는데 이런 걸 뭐 전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중간에 좀 뛰어넘겨 보면 예, 과적합이 있네요. 보시면 예, 여러 지금 강아지 사진이나 이런 예제 사진들에서 자 이걸 어떻게 사물을 정확하게 찝어내느냐에 대한 지금 코딩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자 지금 강아지 사진이죠. 강아지 사진인데 뒤에 보면 액자도 있고 뭐 밑에 강아지 뭐 이게 뭐죠? 쿠션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정확하게 강아지만을 색깔로 이렇게 지금 표시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강아지는 요 이게 밑에 있는 이건 쿠션이고 이게 발이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지금 경계선을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얘가 강아지다라고 강아지만 정확하게 찝어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지금 쭉 보시면 네, 뭐 여러 이미지들 강아지 외에도 다른 이미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명 강서하고 약간 관계가 좀 덜하긴 한데 최근에는 겐이라는 걸 응용해서요. 뭐 적대적 인공신경만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하면 원본 사진을 정말 가짜 같은 원본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연예인인데요. 보시면 알 텐데 네, 뭐 저작권이 있으니까 짧게 넘길게요. 자, 지금 보시면 2022년 4월에 이 연기자분을 그 고화풍을 우리가 그 페이크 이미지로 뒤집어 씌워서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근데 고화풍이라고 좀 보기 어렵죠. 좀 빨리 가는 건데요. 뭐 이거 봤을 때 이게 무슨 고화풍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고화풍을 학습을 시켜서 원본 이미지를 정말 고우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운 기술이에요. 자, 뭐 이런 기술 쓸 수 있고요. 뭐 약간의 설명 강사 이런 겁니다. 결국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복부 CT라고 그래서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우리가 뭐 이런 이 소화기관이나 뭐 위장이나 간이나 이런데 우리가 만약에 암이나 종양이 있다면 자 복부 CT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덩어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이미지 사진을 의사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결국은 이 이미지 사진을 판독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AI가 지금 보시다시피 자 지금 여기가 정량입니다. 좀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종양이에요. 이 부분이 종양인데 자 얘를 지금 예 다른 배경은 다 지워버리고 종양만 지금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이제 AI가 판독한 결과물만 보면
이 사람이 종양이 여기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많은 혈관 조직과 근육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방층과 이런 뭐 힘줄이나 이런 것들 혈관이나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 종양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료 인공지능은 자 결국은 의사를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CDSS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서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에 보셨던 요거 뭐 개 찾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사진 뭐 구분하고 예, 좀 빨리 넘겨볼게요. 예, 요거 강아지 사진 구분하고 하던 것들 우리가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예, 요거요. 요거를 응용하면 의료에서 응용하면 강아지 사진을 찾을 게 아니라 강아지를 찾을 게 아니라 자, 이런 이미지에서 종양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 이런 기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참에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파이참에서 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코드를 실제로 쳐서 유넷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학습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좀 잘라 보면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자, 이거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네, 여기 실제로 복부 CT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종양이 어디 있는지를 색깔로 이렇게 AI가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런 덩어리는 지금 보시면 여기 복부 CT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암만 악성 종양, 암 덩어리만 딱 찾아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근데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해드리면 자, 여기는 지금 보면 덩어리가 실제로는 작거든요. 예, 작은 형태인데 예, 조금 더 과장되게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죠. 하지만 대체로 보시면 네, 이렇게 금방금방 찾아주죠. 자,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종양인지 찾기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AI가 이 위치를 빠르게 찾아주면 예, 의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얘 정확도도 되게 높아요. 지금 99%니까 상당히 높은데 다만 또 한 가지 놀라운 기술이 지금 이게 종양이라는 걸 지금 AI가 찾은 거잖아요.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양이 아니라 얘가 종양이야라고 지금 표시를 해준 거거든요. 충분히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놀라운 거죠. AI의 기술로. 그것도 99%의 정확도로요. 자, 물론 이제 100명, 100개 사진 중에 한 장 정도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건 좀 모양이 다르죠. 하지만 얼추 지금 비슷하게 찾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기술. 자, 이게 이제 의료 인공지능의 뭐 핵심 기술이고요. 제가 이제 이미지 전공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게 대체로 의료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논의해 보셔야 될 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뭐 도로를 차 운전을 몇 시간 했고 뭐 차를 어디서 어디로 갔고 이것도 중요한 개인정보긴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인정보는 의료정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혈액형이 뭐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고 자, 이런 거는 정말 결정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정보잖아요. 악용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의료인공지능은 그 우리가 법 규제상요 개인정보를 굉장히 이렇게 침해 위험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굉장히 규제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발전 속도가 좀 어,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비교했을 때 이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이런 규제로 인해서 조금 속도가 늦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공지능의 핵심은 학습을 얼만큼 잘했냐거든요. AI가. 근데 학습을 하려면 이런 데이터를 많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뭐 이런 암 사진이라든지 예, 이런 뭐 폐암 사진이라든지 폐질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진들 자체가 개인정보라서 많이 학습할 수 없게끔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 분야가 좀 속도가 더딘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토론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가 여러분들 시험인데 제가 괜히 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좀 시험 끝나고 토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문제 처음에 이거 생략했던 거 요거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공지능 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자,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 AI하고요, 사람 의사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낼 수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뭐 진단 같은 경우는 좀 덜할 텐데, 예를 들면 뭐 이게 암이냐 암이 아니냐 이런 거는 비슷할 겁니다. AI나 사람이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 배우셨던 의료 인공지능의 첫 번째 기술은 예, 우리 정보 처리 기술이었잖아요. 정보 처리가 뭐냐 하면 자, 수많은 뭐 의학 논문으로부터 빠르게 최신 치료법이나 이런 걸 찾아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배우셨던 요거 기억나시죠? 한 해 발표된 의학 논문만 해도 120만 편인데 사람이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뭐 질병에는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수술법도 되게 많으니까 그거를 권고해 줍니다. 레커멘데이션 해 줍니다. 이게 AI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좀 짧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신해철 씨 아세요? 가수 신해철 씨. 예. 아시면 좀 채팅에 안다고 조금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자, 가수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자,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면 그 위밴드 수술이라는 그때 비만 치료를 받으려고 위를 이렇게 고무 밴드처럼 위의 앞부분을 이렇게 쪼아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근데 이 위밴드 수술이라는 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시행하던 수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수술을 아무래도 좀 실험적으로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자, 만약에 우리가 AI는 지금 데이터에서 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만약 특정 치료법을 권고, 레코멘데이션 해준다면 이 AI는 어디서 이 치료법을 찾냐면 최신 논문에서 찾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최신 논문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는 연구자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어, 쓰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치료법은 논문으로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뭔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서 그 치료법을 예, 어떤 세상에 공표하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거는 잘 논문으로 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찾는 답은 최신의 최근 뭐 1, 2년 동안에 가장 많이 효과가 좋다고 검증된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찾겠죠. 자, 근데 그 치료법이 예를 들면 위밴드 수술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사실은 비만 치료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었죠. 전통적인 치료법이. 자, 그러면 AI는 위밴드 수술을 권유해 줬고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신해철 씨처럼 돌아가시게 되면 자, 만약에 여러분 이게 요걸 토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AI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어, 찬성한다면 채택한다면 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왜 의사 선생님은 그러니까 의사는 왜 굳이 자기가 직접 치료법을 선택하지 않고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왜 AI한테 이걸 맡겼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임상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최종적인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고요.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그러니까 이 최종 결정을 하는 의사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 의료인공지능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반대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좀 자신이 없어서 만약 의사 선생님이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만약에 자기가 전통적인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환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환자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환자 보호자들은 왜 굳이 AI가 이런 의견을 정확하게 판단했는데 왜 의사가 경험도 떨어지는 임상 경험도 떨어지는 당신이 왜 굳이 옛날 치료법을 고집해서 이 환자를 돌아가게 했냐 자, 이런 소송에 휘말리게 되겠죠. 자, 어떤 걸 선택하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옛날에 토론했던 패들렛스 토론했던 우리 그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트롤리의 딜레마처럼 자,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예,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AI 의사는요. 그러니까 AI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최종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그거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100% 맹신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